행정사법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의 목적이죠. 이 목적은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목적과 비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됐죠. 또 2조의 사실 업무가 이제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가, 행정사들의 업무가 2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고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그래서 위임인, 수임인, 또 위임 내용, 보수 정도를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행정사 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또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신청 등 서류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또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이것은 번역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죠. 제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하게 되어 있고,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여기는 이제 대리권이 있고 이렇습니다. 다만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이걸 행정 컨설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또 교통사고 사실조사, 민간조사권 부여 같은 것이 우선 우리가 앞으로 수행해야 될 주요 업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을 보면요. 행정기관이란 다음 강목의 자를 말한다 했습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부 행정사들이 해야 될 일이다.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또 법원에도 행정 업무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기관, 국무총리 소속기관도 역시 행정기관이죠.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등 기관을 또 우리 행정사가 할 수가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죠.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법령,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 권한이 있거나 행정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이런 업무를 우리 행정사들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조 3항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도 우리가 민원 행정을 우리 행정사들이 주로 해야 되니까 이것도 아셔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행정 절차법상 이제 행정기관, 행정 절차가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1조에 이 법은 행정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은 의견 청취, 청문, 공청회, 의견 제시 등 기회 부여를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행정절차의 하자가 없어야 행정행위는 적법행위로 되는 겁니다. 또 2조의 정의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했는데요. 행정청이라 하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분이라 하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 시에 사전 예고 제도가 있죠. 또 행정지도라면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방역 대책에서 그 시행령, 규칙, 조례 등을 입법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3조 적용 범위, 처분 신고, 행정 입법 예고, 행정 예고 등 이런 행정 지도의 절차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행정 절차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국회, 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감사위원회 결의 등 이런 결의 등에서는 이 절차가 꼭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절차법상 업무 범위도 우리가 알아야 행정사로서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비송사건 절차법상 업무 범위죠. 비송사건이란 뭡니까? 소송사건과 구별에 관해서는 많은 학설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통설은 판단의 기준이 법정되어 있어서 법원이 단순히 그 법률을 적용하는 데 그치는 경우를 소송사건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사법 자격으로 취급하고 비송사건은 그 판단을 법원의 한목적 계량에 이름하여 법관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 처리를 맡기는 경우로 하여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비송사건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송사건이라는 것은 법률을 적용하는 데 그치는 경우 소송사건이라고 하죠. 법률 적용. 비송사건은 그 판단을 법원의 한목적 계량에 이름하여 법관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그 처리를 맡기는 하나의 행정작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행정사가 해야 된다 하는 경우가 되죠. 바로 행정작용이다. 비송사건은. 제1조 적용 범위 판례를 보면요. 이 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 중 이 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2조 관할법은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해질 경우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는 거소지에 지방법원의 사건을 관할한다.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는 마지막 주소지에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상 주요 업무는 민법상, 상법상 법인 설립, 해산, 청산 절차, 법인 등기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신탁법상 신탁에 관한 사건 등 또 공탁, 감정에 관한 사건 이런 것은 비송사건이다. 그래서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이것 행정사가 이제 관여를 해야 된다 한 문제가 나오죠. 예. 행정사 업무의 실제 영역을 한번 봅시다. 출입국 관리 행정, 외국인 체류 자격 변경 및 연장, 외국인의 대한민국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외국인 체류 관련 문제 해결 및 행정 심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사가 해야 됩니다. 행정 심판 및 권리 구제죠.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공무원 소청 문제, 학교폭력, 생활기록 부정정 관련 행정 심판, 국가유공자 등록, 기타 국민의 권리 구제에 관한 걸 행정사들이 하고 있다. 또 사실조사, 교통사고조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개인 권리에 관한 사실조사, 녹취록 작성 등 교통사고 조사를 한다. 부동산 등 손실보상행정, 토지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 업무, 부동산 관련 권리 분쟁에 관한 업무,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신고, 부동산 직거래 및 권리금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 및 자동차 등록, 사업 개시 신고, 민간 자격증 등록, 자동차 등록 업무 이런 것도 우리 행정사들이 해주는 겁니다. 법인 설립 등 인허가,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 협동조합 인가, 농지 취득 허가, 각종 기업 인증 업무입니다. 권리 의무 또 계약 민원 행정, 내용 증명 탄원서, 각종 계약서, 부동산 직거래 등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사실 확인 증명서, 부동산 시세 확인서, 부동산 위치 내용,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시세 실거래 공개 시스템 참고를 해서 이것도 할 수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행정사법의 그 윤리 업무 영역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법률에 업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변호사도 행정사무를 할 수 없고, 행정사도 또 행정사 아닌 사람은 행정사무를 할 수가 없다. 행정사와 비슷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거죠.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영업정지 취소구제, 음주운전 면허 취소구제, 행정심판, 또 청구, 토지보상 수용, 인허가 등 600여가 50여 가지로 추정하나 실제 수백, 수천 종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에 해당될 수가 있다. 할 수 없는 경우는 타자격사와 관련된 업무, 소송 업무, 등기 업무, 부동산 중개 업무, 조세 신고 업무, 노동관계 업무, 이것은 그 자격사들에게 맡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행정사법의 내용,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이건 민법 제2조의 신성실의 원칙이죠.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전상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한 업무를 거부할 수 없죠.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업무에 관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권리분쟁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업무를 할 수가 없다. 행정사 업무에 알선을 업으로 하거나 또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사는 행정사 또는 행정사였던 사람,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에 업무처리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처리부는 일련 번호, 위임받은 연호일,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보수액,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과 상담한 내용을 철저히 기록해 두는 것이 업무 처리에 필요합니다. 상담 일지를 써두면 업무 처리부 작성하는데 또 필요하죠. 또 25조 2 행정사 법인 설립 3명 이상 행정사 이게 이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사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사의 기본 윤리와 자세. 행정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위를 해하는 행동은 지양해야 된다. 또 행정사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 편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독립적이고 공정, 성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민법상 신성실의 원칙이죠. 행정사는 상호 간의 신의와 우애를 존중하고 예의를 존중하고 또 행정 분야 전문가로서의 문화적 소양과 가치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 또 사회문화, 여러 가지 문화적 아름다운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주요한 역할도 해야 된다. 행정사는 행정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 습득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사는 상호 존중주의에 입각하여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행정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의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당히 유의하면 좋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행사회가 새로 출범이 됐습니다. 대한행사의 설립 목적은 대한행사는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행정 전문가단체다. 행정사 권익보호와 품위 향상 및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한다. 국민 편익정대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대국민 서비스 활동 증진을 지원하고 있고 행정사 업무 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행정사의 영문명은 Korean Association Administrative Attorneys KAAA입니다. 2021년 12월 6일 대한행사의 2차 이사회에서 정관 규정 이렇게 저도 이사로 참석해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 2021년 12월 27일 대한행사의 대의원 총회에서 이 정관에 대한 결의를 했고, 이제 2022년에 들어와서는 연수교육 1기로 교육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건 개업행정사들만 받는 연수교육이죠. 그래서 저는 특히 행정사 윤리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 윤리 규정 3조에는 행정사 제도 발전과 후진교육 양성에 공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리 문제까지 우리가 중요시 되고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행정 분야 전문 자격사로서 국민의 편익을 대변하고 또 행정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통해 공익적이며 봉사자적인 책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들은 품격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해야 하고 적법하고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공신력 높은 전문 자격사로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행동 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행정사 윤리 강령을 알아야 행정사로서 품위 유지는 물론 국민 편익, 공익, 신성실, 업무 수행으로 국민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행정사법도 보니까 윤리 규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2017년 8월 달에 총무상 협회를 방문해서 이제 국회에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 법률에 보면은 일본에서도 이 법률은 행정서사 제도를 정하고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절차의 원활한 실시에 기여하고 아울러 국민의 편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 직업윤리 규정입니다. 국민의 편리에 이바지한다. 일본 행정사는 가해 법률가로 전문적 직업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행정사 법인제도 514개 행정사 법인이 있더라고요. 45,205명의 행정사 개업행정사가 있고, 그래서 514개 법인, 500여 개 법인이 되죠. 또 45,000여 행정사 개업행정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514개 법인 회원이 있고 45,205명 개업행정사가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일 행정사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또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도 부연에 행정서사회가 설비되어 있고 행정조사협회도 두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업무 영역은 유사하나 대리권에 있어서는 일본은 사전 절차 시 불이익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후 행정 절차에도 행정사협회가 실시하는 교육 수료한 특정 행정사에게 사후 대리권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행정사 윤리 강령을 보면 행정서사의 사명, 명예, 국민 신뢰, 두 번째는 국민 권리 옹호, 의무 성실 이행, 세 번째 행정서사의 법령 회칙 준수, 업무 정통, 공정, 성실 직무 수행, 네 번째 인격 연마, 양식, 교양 도약, 다섯 번째 행정서사 상호간 융화, 신뢰 유지, 서로 화합하고, 이걸 또 강조하고 있죠. 일반 행정사회도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는 자격증 활용 및 필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냐. 이건 우리가 이제 행정사 자격을 취득을 하면 실무 교육과 기본 소양 교육을 받습니다. 현재는 실무 교육이 3일간 받고, 그러니까 기본 소양 교육이 3일간 받고 실습 교육이, 실무 수습 교육이 이제 5일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은 이제 행정사 업무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단 광역 단체장으로부터 수료증이 오면은 바로 시군구청에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 필증이 나오면은 바로 세무서에 가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이제 행정사로서 업무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 대행 업무는 출입국 대행 기관에 별도로 법무부 출입관리 외국인청이 있죠.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출입국 대행 기관에 등록받아야 또 온라인 상으로나 어떤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사 등록제도, 행정사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행정사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업무 수임할 때 행정사로 등록된 다음에 상담해서 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또 상담 일지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작성해서 이제 구청에서 가끔 그걸 업무 처리를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면 업무 처리를 내줘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실 입지 시 입지 선정 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행정심판, 전송사건 대상, 법원 행정기관 앞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법원 행정기관 앞에 있습니다만은 그 서울 법원 앞에 서초동 교대역이죠. 거기 제 사무실이 있는데 법원 앞에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행정심판위원회가 지금 그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관계를 해야 되니까 또 그쪽하고 물론 가까이 있는 게 좋겠죠. 그러나 지금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꼭 가까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뭐 또 이제 국방부라든가 국가보훈처, 기타 각군 주둔 지역 등 이런 데 이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 온라인 시대 운전면허 구제는 경찰서 근교에서 많이 보통 하고 있죠. 출입 관련 업무는 이제 중국 동포는 대림동에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에 영등포구 대림동. 또 이제 코리아인 동포, 러시아죠. 동대문에 또 많고 하는데, 이런데 이제 근방에 가서 주로 이제 그런 업무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행정사로. 그러나 뭐 굳이 그렇게 꼭 안 가도 온라인 시대에 우리 갈 수가 있다. 인허가 대리, 토지보상, 또 부동산 관련 재건축 지역이라든가 또 이런 데 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때 주요 관련 법령들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업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 보상 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을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면은 웬만한 업무는 다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취소구제, 공중위생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보고 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본다면 또 이 업무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정지에 관한 거, 도로교통법이죠. 출입국 관련 업무, 출입관리법, 국적법, 학교폭력 관련 업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건축, 불법 건축물 이행관계금, 건축법을 보면 되죠. 부동산 손실보상 업무, 헌법 제23조에 근거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 법률을 보면 된다. 또 공시가격 조정에 관한 업무,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죠. 또 건축 불허가 등 구제, 또 인허가 대리 업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법인 설립 인허가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보면 됩니다. 환경분재, 환경분쟁 조정법, 자동차 등록 업무는 자동차관리법, 교통사고 업무는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또 층간소음에 관한 건 주택법, 사회복지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이런 법률의 시행규칙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음주운전 요즘에 상당히 음주운전에 가서 강화되어 있죠, 수준이. 그래서 이게 잠깐 예시로 제공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행정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음주운전, 심지어는 혈중 알코올 농도까지도 다 알아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잠깐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행정사와 국민상담 컨설팅, 이것도 중요합니다. 행정사와 컨설팅에 바로 필요한 것은 행사법 제2조 6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도록 행정사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이란 뭡니까? 고객을 상담해서 진단해서 그 업무를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게, 지도해서 행정 구제해 주고, 바로 그것이 행정 컨설팅입니다. 저는 이제 경영 지도사로서 경영 지도도 해보고 지도사 강의도 하고 국내 100여 기업 진단 지도도 해보고 중국 경영에 대한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컨설팅이라는 게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겁니다. 기업에도 가면 기업의 조직 관리가 잘 되느냐 진단해서 지도해 주고, 인사 관리가 잘 되느냐 인사 관리 진단해서 지도해 주고, 재무 관리가 잘 되느냐 진단해서 지도해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이제 행정과 경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은 공영경이고 경영은 사행경입니다. 행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적용되는 학문이에요. 경영은 사기업에 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배우는 건 똑같아요.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다닐 때 바로 1층에 경영대학원이 있었어요. 사무관, 서기관급 이상 응시학을 줘서 제가 이제 사무관, 서기관 때 거기 다녔습니다만은 배우는 게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대학원에서는 행정조직론, 인사행정론, 뭐 재무행정론 이렇게 불리잖아요. 경영대학원에서는 가서 보니까 그 과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조직관리론, 인사관리론, 재무관리론. 다만 이제 생산관리론, 마케팅론 이런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만 소비자 행동론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조직행정론, 조직행태론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다 비슷비슷해요, 과목이. 그래서 행정사와 이런 그 행정과 경영의 차이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다. 행정사와 또 자기관리 컨설팅, 효율적인 행정사무 수행 위해서 철저한 자기관리를 해야 된다. 행정 관련 법령 외 정보화 시대 행정사무관리 습득을 잘해야 되고, 행정사도 행정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영 컨설턴트처럼 조직인사, 재무관리, 마케팅 이런 게 필요합니다. 경영정보, 경영전략, 고객 수요에 맞는 행정서비스 컨설팅으로 성공전략, 기획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창업 컨설팅, 케어 컨설팅, 위기관리 컨설팅이 바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ILO죠. 컨설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포착하고 학습을 촉진하며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 자문 서비스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우리가 컨설턴트 역량 어떻게 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특징이 뭡니까? 정보통신기술, ICT,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차원 인쇄술, 나노기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아까도 행정기본법에서 나왔잖아요. AI가 얘가 뭐 교통정리도 한다. CCTV가 뭐 과속 단속을 한다. 그렇죠? 알아야 돼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ICT 기술이라든가 또 AI 또 로봇공학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3C 분석이 필요하다. 고객의 욕구, 목표 시장의 고객 니즈 필요, 경쟁자의 동향이라든가 경쟁사의 강점 약점, 자사의 현재 상 고객 만족 동향. 그러니까 나의 장단점, 다른 행사의 장단점, 또 행정시장, 행정기관의 관계 문제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애티튜드, 태도, 바로 도전정신, 창의성, 진취성, 열정, 고객 지향적 마인드, 독립성, 객관성, 정신력, 체력,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왑 분석이 또 필요해요. 나의 강점, 상대방의 강점, 나의 약점, 상대방의 약점, 어퍼튜니티 바로 기회를 포착을 잘해야 됩니다. 위기가 기회라고도 그러잖아요. 코로나 시대 위기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위험 요인을 잘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knowledge, 문제 해결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있어야 된다. 컨설팅 스킬, 고객 면담을 해서 고객의 니드를 잘 파악을 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예비 진단을 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실행, 결과. 그래서 또 피드백을 통해서 환유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잘잘못을 따서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 편익 상담 설득 컨설팅 기법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죠. 로고스적 기법 파토스, 에토스 기법을 말했습니다. 로고스는 논리가 정연하고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파토스는 감성에 호소해야 돼요. 감성적 동의시 아이덴티파이. 에토스는 진실한 성품, 신뢰성을 줘야 됩니다. 설득 방법.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설득 방법에서 에토스 설득 방법이. 그래서 경영학자 피터 드라카는 경영이란 인간 경영이요. 인간 경영의 뿌리에는 근면과 진실,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삶의 자세가 바로 혁신 경영을 이끄는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득 기법을 가지고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동안 공직에서 국가와 민족, 국민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 모시고 오늘 행정사 자격증 활용 및 필요 역량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되어 큰 영광이며 이제 2시간 반 동안 열심히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는 최고의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 행사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국가 행정사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행정법률가로서의 비전을 갖고 노력한다면 은퇴 후에 우리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열어갈 수 있음을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은퇴 후에 여생도 건강하게 보람차게 활기찬 아름다운 삶을 열어가시길 기원합니다. 행정사는 21세기 지식경영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가적 실력을 쌓고 행정환경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 변동력군이죠. 체인지 에이전트로서의 국민을 위해 사랑과 헌신, 근면과 진실이 있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면 반드시 행정사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남은 여생도 보다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제 강의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인류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